젠장 끝이 보이지 않아. 이미 35km를 샜어. 물류가 완전히 멈췄어. 교통이 완전히 파괴됐어. 러시아의 트럭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모든 연료가 필요하지만 그의 나라 고속도로에 있는 수천 대의 트럭들은 이미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운송에 동시에 대규모 디젤 위기가 닥치면서 수천 명의 운전자들 사이에 반란의 물결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경제 분석은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관심을 가질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그 억압을 뚫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분노와 반란이 끓어오르는 주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멈춰서는 모든 경로는 러시아 사회의 본질을 조금 더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소련 시절의 부족함의 깊은 상처가 여전히 국가의 집단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운전자들은 더 이상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물을 내려놓고 엔진을 끕니다. 전체 상황은 하나의 숫자로 요약됩니다. 고속도로에서 35km까지 이어지는 연료 대기줄, 상상할 수 없는 리터당 제한, 주유소에서 기다리는 트럭 운전자들,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나흘 동안 기다립니다. 국가는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제한은 89개 지역에서 88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위기는 이미 거의 5천만 명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도시 치타에서 자정에 촬영 중인 한 운전자의 말이 국가 전체의 분위기를 요약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야. 완전 엉망이야. 사람들이 칼로 서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러시아 정부는 완전 엉망이야. 하지만 TV에서는 여기 모든 게 정말 멋지다고 보여줘. 이게 정말 멋진 거야? 우리는 이 붕괴를 그 근원에서부터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반란에서부터 버려진 트럭, 무너지는 철도, 두 대 도시를 기다리는 겨울 시험까지. 우리는 이 기름을 직접 생산해요. 어떻게 가스가 없을 수 있죠? 여기 기름이 있잖아요. 땅에 구멍을 파면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키릴? 아니요, 정부가 아닙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곳은 평범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와 전체 사회에 물류를 공급하는 중요한 노드입니다. 치타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연결하는 이 제국의 주요 동맥인 시베리아 횡단 회랑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푸틴은 유럽이 닫히면 동쪽이 열린다는 계산에 전쟁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그 동쪽 관문의 물리적 이름이 바로 이 회랑입니다. 그 동맥을 따라 흐르는 것은 휘발유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오는 상품, 상점으로 향하는 식량, 심지어 전선으로 보내지는 군수품까지 모두 같은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지금 그 동맥이 우리 눈앞에서 막히고 있으며 파도는 서쪽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슬의 끝에는 인구 2,500만의 두 대도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서 있으며 겨울이 오기도 전에 이미 선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러시아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제 그 줄에 들어가 봅시다. 그 분노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중국 국경에서 350km 떨어진 치타에서 6월 26일 밤에 나왔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야. 완전 엉망이야. 사람들이 칼로 서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러시아 정부는 완전 엉망이야. 하지만 TV에서는 여기 모든 게 정말 멋지다고 보여줘. 이게 정말 멋진 거야. 기차역에서 30리터의 휘발유나 200리터의 디젤을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완전한 광기입니다. 이 남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규모는 독립 언론에 전해진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산차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집에 가려던 한 운전자는 치타에서 주유를 위해 무려 39시간을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경로를 주목하세요. 태평양에서 발트해까지 바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입니다. 그 노선에서는 이제 시간이 아니라 대기열로 측정됩니다. 대기열 자체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바이칼스키에서는 관리들이 줄을 관리하기 위해 QR코드 판매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밤새 줄을 지키며 호스로 탱크에서 연료가 빼내지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한편 운전자들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서로 합니다. 어느 주유소에 연료가 있는지, 어느 줄이 더 짧은지, 그들은 모든 것을 표시한 공유 지도를 만들고 전화로 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 나라의 공급 계획이 운전자들의 그룹 채팅에 맡겨질 때 그 시스템은 이미 비공식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의 수학적 계산은 왜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 분노가 가장 크게 터졌는지를 설명합니다. 50리터 제한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하루를 구할 수 있지만 수백 리터를 소모하고 수톤의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에게는 40이나 50리터는 출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관대한 200리터 예외조차도 시베리아의 수천 킬로미터 구간을 넘어 다음 마른 주유소에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운전자는 경로를 변경하고 하루를 잃으며 그 부문은 이미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화물 운송업체들은 7월 1일부터 최소 10%의 요금 인상을 발표했으며 내부 소식에 따르면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베리아와 국경 지역을 가로지르는 운행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계점이 옵니다. 일부 운전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연료가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서 한 러시아 운전자는 50톤의 화물을 싣고 출발한 귀향 여정이 어떻게 끝났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50m 짐을 싣고 집으로 가는 여행이 끝났습니다. 체르니셰브스크를 지나 멈추었습니다. 어디에도 연료가 없습니다. 치타까지 200km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길가에 서서 연료가 떨어지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호텔, 샤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일은 마을에 갈 거예요. 아마도 어떤 할머니를 도와 장작을 패거나 집안일을 할지도 몰라요.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요. 연료가 언제 다시 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는 트럭과 화물을 모두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두고 떠납니다. 그 한 장면에 전체 체인의 붕괴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로변에 남겨진 모든 트레일러는 공장이 기다리는 원자재, 상점의 주간 주문, 건설 현장의 자재로 모두 스텝 한가운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차량마다 이미 좁아진 도로를 조금 더 막습니다. 운전자의 창문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가혹합니다. 이 일은 이미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이제는 늦은 배송 벌금, 파기된 계약, 줄어든 수입이 줄을 서 있는 동안 쌓이고 있습니다. 냉장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에게는 매 시간이 별도의 도박입니다. 트레일러의 냉각기도 디젤을 소모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마지막 연료를 탱크에 넣을지 아니면 화물을 유지하는 발전기에 넣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 운전자들이 이 운행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징후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소형 운송업체들은 지역 간 운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지도상의 일부 지역은 사실상 운송 네트워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추세가 확산되면 언젠가 연료가 발견되더라도 운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리도 잊지 마세요. 이 지역에서는 연료를 찾고 줄을 서고 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 걸리는 배송이 몇 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에서는 보급이 되지 않는 모든 정착지, 모든 광산, 모든 주둔지가 자체적인 작은 부족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두 가지 만성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숙련된 운전사 부족과 노후화된 운송 차량입니다. 시스템은 건강한 날에도 긴장 상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연료 충격은 이미 지친 척추에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11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나라지만 이 거인을 동서축으로 묶는 것은 거의 하나의 회랑입니다. 중국 국경의 자바이칼스크와 치타를 지나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와 그와 평행한 철도는 서쪽으로 노보시비르스크와 우라를 거쳐 모스크바로 그리고 그곳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어집니다. 북쪽에는 툰드라, 남쪽에는 외국 국경이 있습니다. 대안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단일 동맥을 통해 흐르는 것을 보면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전자제품과 예비 부품, 극동 항구에 도착하는 모든 것, 시베리아의 원자재.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은 최근 몇 년 동안 기록을 경신하며 2천억 달러를 넘었고 그 거대한 무역의 육로는 바로 이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맥이 하나일 때 치타의 대기열은 치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트럭에 실린 화물은 서쪽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맥을 통과하는 것은 민간 물품만이 아닙니다. 전선으로 향하는 군수품의 동쪽 경로도 같은 선로를 따라갑니다. 서방 정보기관이 반복적으로 보고한 북한산 탄약 운송은 바로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태평양 환승 지점에서 서쪽으로 운반됩니다.
크렘린의 딜레마는 따라서 두 겹입니다. 군대에 먼저 부족한 연료를 공급할수록 민간 위기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민간 물류가 붕괴될수록 군대의 자체 공급 동맥도 같은 병목 현상에 압박을 받습니다. 같은 철도, 같은 도로, 그리고 둘 댁에 충분하지 않은 같은 디젤입니다. 그 다음은 친구들의 문입니다. 서방 제재를 피하는 회색 수입의 주요 경로 중 하나가 카자흐스탄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보고에 따르면 그 국경 게이트에서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제재 검사가 트럭 대기열을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전체 경제 이야기는 유럽이 닫히면 중국이 열린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 이야기의 물리적 인프라는 바로 이 회랑과 이 관문들입니다. 둘 다 동시에 좁아지면 동쪽으로의 전환의 실제 한계가 드러납니다. 베이징과 아무리 악수를 해도 물건을 운반하는 트럭의 탱크가 비어 있다면 그 파트너십은 종이 위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다면 왜 모든 화물이 기차로 운송되지 않는 걸까요? 러시아의 거대한 철도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 가장 논의되지 않은 무서운 측면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며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의 중간 휴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 분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는 도로가 막히면 화물은 철도로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 문도 닫혀 있으며 그 이유가 이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러시아 철도청은 16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안이 되기는커녕 자체 무게도 간신히 견디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너무 막혀 있어서 한 추정에 따르면 약 30만 대의 화물차, 즉 전체 차량의 거의 5분의 1이 선로, 창고,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화물 열차는 몇 달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으며 열차를 움직일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는 매일 약 200개의 서비스를 취소합니다. 회사는 기관사 2,500명과 기관차 승무원 3,000명이 부족하며 일부 부서는 필요한 인원의 60%만으로 운영됩니다. 화물량은 2021년보다 13% 감소하여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초까지 RZD의 부채는 4조 루블에 달했습니다. 회사는 국가에 1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RZD는 러시아의 모든 화물의 거의 절반을 운송하며 파이프라인을 제외하면 약 8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철도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것은 단지 한 부문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제와 군대 보급의 중추입니다. 공식 수치는 성장을 주장하지만 빈 화물 열차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경제의 실제 상태는 크렘린의 차트가 아니라 철도에서 읽힙니다. 부패의 근본 원인은 수년간 진행된 구조적 붕괴에 있습니다. 기관차 생산은 크렘린의 증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첫 4달 동안 전기 기관차 생산은 13% 감소했고 디젤 기관차 생산은 6% 감소했습니다. 퇴역한 기관차를 대체할 수 없어서 수천 대의 새 화물차가 공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부 사항이 경영진의 우선순위를 요약합니다. 2024년에 회사 투자 예산의 8분의 1이 중요한 기관차 구매가 아닌 모스크바의 본사 고층 빌딩에 사용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붕괴되면서 돈은 타워로 갔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연료 위기와 결합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노선은 대부분 전철화되어 있지만 비전철화 구간, 국경을 넘는 운행, 그리고 창고에서 화차를 정렬하는 모든 입환 작업은 디젤 기관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트럭과 연결되고 창고에 공급하는 철도의 마지막 연결 고리가 디젤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럭을 멈추게 하는 디젤 부족이 철도의 생명선도 말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국경에서 나타났습니다. 7월 초 러시아는 발트 국가들과의 7개의 철도 국경을 폐쇄했는데 이는 경제와 연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도 결정된 것입니다. 국경을 넘는 화물을 끄는 오래된 디젤 기관차는 많은 연료를 소모하며 경로가 변경된 모든 화물은 더 비싸고 느려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는 군사 화물이 민간 화물보다 우선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부족한 수용력과 연료가 먼저 전선으로 가고 민간 화물은 더 뒤로 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내내 크림반도로 가는 육로에 철도를 깔았던 국가는 이제 같은 철도를 민간인의 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있었던 그 간단한 규칙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기차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철도 종점에서 가게까지, 사일로에서 빵집까지의 마지막 단계는 거의 항상 디젤 트럭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트럭 운송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길 끝에는 다시 트럭이 있고 다시 빈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 두 동맥 사이에 치명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는 서로의 백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디젤을 사용하고 같은 혼잡을 겪으며 같은 붕괴로 끌려갑니다. 하나가 막히면 짐은 다른 쪽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가 막힐 때 두 번째 동맥이 열려야 하는 이 시스템에서 두 번째 동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두 동맥에서 연료가 한꺼번에 다 떨어졌을까요? 답은 둘 다 공급하는 단일 소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정유소이자 1위 휘발유 생산업체인 옴스크는 시베리아 중부에 위치한 이 라인에서 7월 파업 이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트럭에 연료를 공급하던 저장소가 이제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옴스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정제 능력의 최대 40%가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수도에 연료를 공급하는 카폰냐 정유소는 연속적인 파업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아마도 연말까지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인간적 규모도 단일 숫자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한, 정전, 한계는 거의 5천만 명, 즉 러시아인 3명 중 1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답변은 그 자체의 진단을 드러냅니다. 먼저 휘발유, 그 다음으로 디젤 수출이 7월 말까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한 연료 대기업이 자체 수출에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푸틴이 이를 인정하면서도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취해진 조치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스위치를 켜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파괴되는 것은 종종 병만이 아니라 생산 라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제재로 인해 수입할 수 없는 정밀 장비를 교체하는 데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끝날 것이 확실한 일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자가 복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속적인 상처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는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수확철에 바로 닥쳤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며 그 밀을 수확하는 콤바인, 트랙터, 트럭은 디젤로 운행됩니다. 연료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료가 떨어지면 섬뜩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흑토 지역 농부들은 기계에 사용할 연료를 찾지 못하면 수확을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한 농부는 제리캔에 연료를 채울 수 없어서 콤바인을 주유소로 직접 몰고 가야 했습니다. 아침 5시입니다. 저는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3km입니다.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가 100루블, 휘발유는 115루블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유하고 일하러 가고 싶습니다. 115루블이라는 사실은 하루 이틀일 겁니다. 심지어 푸틴의 반응도 그가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위기를 인정하는 성명에서 그는 농업 부문에 연료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확이 그것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곡물 창고가 자체 밭을 수확할 디젤을 찾지 못할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두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은 대략 2,500만 명의 인구를 의미하며 이 두 도시의 식탁은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들어와야 하는 수천 대의 트럭에 의해 채워집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방금 설명한 동부와 남부 노선에서 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에 따르면 식품 생산업체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슈퍼마켓 체인에 공식적인 지연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울리아노프스크의 한 생산업체는 소매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트럭이 늦을 수 있다고 알리며 배송 지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체인 매니저는 상황이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외부 공급 업체들이 지연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시스템이 더 이상 자체 작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취약성은 또한 역사적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도시는 유럽으로 향하는 창문이었습니다. 그 선반들도 대부분 서방에서 수입된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제재로 그 문이 닫히고 인구 500만의 대도시는 갑자기 나라의 동쪽과 남쪽 끝에서 오는 트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리적 아이러니로 인해 치타의 줄이 발트해 연안의 오래된 유럽 도시를 가장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선반 수준의 의미는 단순히 빈 가게가 아니라 더 미묘한 것입니다. 먼저 품목의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신선한 채소, 우유, 계란과 같은 수송에 의존하는 당이 보존 식품은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가격표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기본 채소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곡물 운송 트럭의 운임은 코메르산트에서 인용된 분석에 따르면 평균 20에서 30% 상승했으며 운임은 결국 가격표에 반영됩니다. 현장에서 공유된 상점 비디오는 이러한 산수의 진열창을 보여줍니다. 커피 한 병이 599루블에서 1253루블로 이를 촬영한 러시아인의 씁쓸한 말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규칙이 변하지 않는다. 창고에서 가게로, 시장에서 식당으로, 빵집에서 구멍가게로 모든 배달은 다시 디젤 차량으로 이루어진다. 물품이 도시에 도착하더라도 이를 배포할 연료가 없다면 선반은 여전히 비어있게 됩니다. 게다가 수도에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소들도 같은 캠페인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 지점 중 하나인 리아자는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달력과 기억을 더해보세요. 이 지리에서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도로는 얼어붙고 거리는 늘어나며 고장은 늘어납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위기가 이 정도 규모에 이르기 전에도 트랜스시베리아 고속도로는 영하 20도에서 85km의 차량 행렬로 마비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몇 시간 동안, 트럭 운전사들은 며칠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연료 위기가 같은 경로에 추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러시아 사회에 특별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빈 선반, 긴 줄, 배급제로 제공되는 기본 상품들. 이는 소련 시대의 부족한 날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부족은 종종 선반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연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사재기를 하면 실제 공급 문제가 없어도 선반이 비게 됩니다. 빈 선반의 사진은 새로운 공포를 낳고 새로운 공포는 새로운 빈 선반을 낳습니다. 인구 2,500만의 두 대도시에서 이 사이클이 한 번이라도 시작되면 위기가 스스로 커지는 눈사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크렘린을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부분은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입니다. 러시아의 트럭 운전사들은 정권이 생각하는 것만큼 조용한 계층이 아닙니다. 2015년에 운전사들은 플라톤이라는 도로세에 반대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모스크바로 행진하며 전후시대의 가장 광범위한 항의를 몇 달간의 행동을 통해 크렘린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역 자체의 불가능성입니다. 빈 탱크는 세금이 닿을 수 없는 곳, 즉 빵에 닿습니다. 게다가 이 분노를 관리하기 위한 크렘린의 오래된 도구들은 무뎌졌습니다. 검열 기계는 신문을 폐쇄하고 채널을 침묵시킬 수 있지만 이제 줄을 서 있는 모든 운전자는 주머니에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의 국가 이미지도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스타브로폴 주지사는 매달 3,000톤의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자신의 관료들을 관용차에서 자전거로 강제로 옮겼습니다. 스베르들롭스크에서는 고객을 끌기 위해 복권으로 라다 자동차를 제공했습니다. 제국의 지방 행정이 연료를 찾지 못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위기는 더 이상 통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의 눈에는 국가의 권력이 바로 이런 장면에서 사라집니다. 숫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스스타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집계에 따르면 6월의 휘발유는 전월 대비 거의 7% 올랐고 디젤은 7% 이상 올랐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다시 가속화되었습니다. 리터당 평균 약 72루블인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원들은 부족 지역에서 그 2배 이상의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연료, 두 개의 별개의 가격 세계. 예산 측면에서는 가위가 무자비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석유와 가스 수익이 전년 대비 22% 이상 감소했습니다. 크렘린은 동시에 두 전선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민들에게 연료를 제공할 수 없고 해외에서는 전쟁을 재정 지원하는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각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일부 유럽 국가들은 2027년 전면 금지 조치에 앞서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를 늘렸습니다.
한쪽 문에서는 연료를 구걸하는 모스크바가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가스를 팔 수 있습니다. 모든 조각을 맞추세요. 시베리아에 발이 묶인 트럭들, 도로변에 방치된 화물, 중단된 운행, 침묵한 회랑의 정류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지연 통지서,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 이 조각들은 사실 같은 사슬의 연결고리입니다. 화면에 비친 나라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가 서 있던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화면 속의 나라와 도로 위의 나라가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선전은 선반을 채울 수 없습니다. 트럭이 선반을 채우는데 그 트럭의 탱크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료 위기가 겨울까지 러시아를 진정한 정치적 균열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크렘린이 다시 한번 줄과 빈 선반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이와 같은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